오늘 정명석 작가님이십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명석 작가님은 저희 이제 북토크가 뭐 여러 가지로 기록이 있어요. 뭐 최장 북토크, 그래서 새벽 한 2시까지 했던 북토크 한 번이고, 뭔지 알고 있죠. 최장 네. 북토크, 그다음 최다 인원 32명인가 좋았던. 정말 그때는 홍대 클럽 같은 누구였죠? 최다 인원, 그때 장혜령 작가님 때 그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록이 최다 출연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대신에 지금 임장 작가님도 2회 출연, 상위 탑3 안에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근데 단독 1위 치고 나온 3.5회. 한번 이제 김열찬 작가님하고 공동으로 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냉정하시거든요. 그때 찬이와 섭이. 네. 그죠. 근데 오늘 단독으로 하시게 되셔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최다 인원이라든지 최장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전을 못 하고요. 네, 근데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게 최다 네, 출연이고, 여기는 제가 뭐 여러 차례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뭐 서점도 좋아하고 도서관도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딱 요 정도. 그러니까 딱 입구에 들어서면은 이제 그 서점 주인과 이제 눈인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책이 꽂혀 있고 인테리어가 어떤지를 딱 그 자리에 서서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뭐 책이 뭐 장서가 수만 권이 있다고 제가 거기서 수백 권을 읽을 건 아니잖아요. 딱 여기서 오늘도 딱 필요한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니은 서점 굉장히 좋아하고,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수님 교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추리 소설을 지금 이제 계약을 해서, 근데 거기서 이제 살인마로 나오시고 이제 뭐 서점이랑 서점을 부탁은 했어요. 그냥 살인마로 나오는데 머리 좋은 사람으로.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무력으로 살인하는 사람. 그럼요. 네. 이빨로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공사랑 계약을 했고요. 아니 이제 물론 여기를 그대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교수님이 모티브가 되고, 서점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다른 서점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12월까지 원고를 써야 돼갖고, 그 하반기에는 이제 좀 드나들면서 교수님에서 이제 뽑아 먹을 수 있는 걸 좀 뽑아 먹으려고. 그 빨리 영화 한 권이 좀 팔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 여기 네. 서점에서 영화 네. 찍고. 네, 아, 하나 저희도 코로나로 인해 저희 서점도 굉장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게 무슨 피해냐고 하면 2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뭐 중국에서 생겼다지만 아직 다른 나라는 전혀 염려하고 있지 않았을 때, 제가 그때 이태리에 있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희 북텐더로부터 영화사에서. 근데 영화 촬영을 하겠다고. 여기서요? 왜냐면 여자 주인공이 서점 주인이에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무려 주인공은 기대된다. 갑자기 까먹었어. 돈. 어? 천우희 씨요? 천우희. 여자 주인공이. 네네. 남자 주인공은 무려 강한. 응. 그래서 완전히 찍기만 하면 네, 터지는 영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북텐더가 네. 이제 그분이 영화 촬영 섭외를 오면서 이제 시놉시스 들고 오고, 네. 그래서 찍으려고 하는데 배우는 저기 또 까먹었어. 천우희 씨. 천우희랑 강하늘이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굉장히 놀랐으나 네. 태연하게 그런가요? 차분하게 우리는 그런데 연연해하지 않는다 하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제가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톡에서 난리가 났죠. 그죠. 영화를 찍는다면 그래서 뭐 다들 지나가는 사람으로 출연 안 되냐. 그 천우희 씨가 오면 강제로 물을 마시게 해야 된다.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그 컵을 보관해서 천우희 컵. 뭐 강하늘 씨는 어딘가 반드시 앉을 거 아니에요. 강하늘 의자.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촬영이 밀렸죠. 참정 연기. 지금 영화 개봉도 못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저희 코로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뭐 언젠가 다시 찍을 거잖아. 찍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빨리 제가 주인공인 그래서 완성하시고 그게 판권이 팔려서 뭐 그 영화가 그렇죠. 먼저일지 아니면 이 영화가 먼저일지.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김치국부터. 저도 이제 영화 판권 몇 개 계약해 보긴 했는데, 이제 출판은 솔직히 여기 임자원 작가도 있고 뭐 교수님 책을 쓰셨겠지만 계약서를 안 쓰고 진행될 때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잘 절친한 출판사면은 막 얘기하다가 이거 뭐 표지하는데 우리 계약서 안 썼네?
이러고 나서 이제 계약서를 쓴 적도 있고 그게 이제 요식행위이자 별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계약금만 먼저 들어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희 그럼 이제 계약금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는데 영화는 해보니까 계약을 딱 하는 단계가 100단계 중에 한 두 번째 단계 이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넘고 그렇죠. 변수들이 너무 많은 게 아주 영화계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영화 중에 옛날에 고소영 씨가 나왔던 아파트 아시죠? 강풀 씨. 원래 거기 원작 만화는 남자 주인공인데 고소영 씨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시나리오가 다 바뀌어서 여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영화사 PD랑 이제 드라마 제작사 PD랑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뭐 이게 뭐 주인공 20대 남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필요 없고 제작비가 예를 들어 100억이다 이러면 송강호 씨부터 가는 거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최근 주인공 20대 고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작가 있다고. 네, 그다음에 송강호 씨 이렇게 있어요 몇 명. 그 등급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면은 이제 투자가 안 되니까 왜냐면은 이제 그 배우들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독 몇 명이 감독이랑 배우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어야겠다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소설에서 등장시킬 이게 교수님의 모델은 이미지는 차승원 씨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 차승원 씨도 그러니까 이제 좋습니다. 작가 이게 저도 장르 소설가니까 차승원 씨가 제 역할을 해주시면 아니 차승원 씨 그럼요 연기 잘해요. 아니, 연기도 잘하고 진짜 센트럴 사람이 그렇죠. 괜찮잖아요.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이제 악역을 맡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리베라메라는 옛날에 좀 나왔던 그 영화인데 그때는 막 발로 연기하실 때라 연기가 어색하긴 했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장르소설 추리소설 쓰면 등장인물 몇 명은 이제 그 맞춰서 이제 이미지를 떠올릴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차승원 씨가 맡으시면 저랑 사진 한 번 찍기만 해요. 여러 번 찍게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 만들 때 작가의 장점이 작품 설명을 한번 해주러 가야 되거든요. 이 작품은 한 번쯤은 그때 이제 그때 매니저가 아니라 롤 모델이죠. 롤 모델이니까 같이 당연히 가야죠. 그렇지만 아무도 중요한 건 계약만 했다. 계약만 됐고 이제 뭐 신호분 당연히 나와 있지만 그건 이제 많이 바꿔야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책이 나올 때까지 문을 닫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 집처럼 열심히 드나들면서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사실은 뭐 TV도 여러분 몇 번 나가고 팟캐스트 뭐 유튜브 다 하고 뭐 여러 상황에서 다 있어봤지만 사실 제일 제가 선호하는 케이스 딱 요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 있고 이렇게 쭉 있는 정도 하면은 사실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속마음도 좀 얘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관계상의 문제들을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각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저는 이런 니은 서점의 북토크를 굉장히 욕심을 내서 사실은 먼저 섭외한 게 아니라 제가 대부분 다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메시지로 이렇게 딱 하면 새벽에 이제 안 주무실 때 있거든요. 이제 책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파란불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새벽까지 글을 쓰니까 책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알아들으시고 북토크 해야죠.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서 이번에도 근데 이제 사실 광주 5.18 민주항쟁을 다루기 때문에 좀 5월달에 해보고 싶었어요. 5월 18일은 조금 무리였는데 다행히 이제 크게 빗나가지 않고 28일이나 29일 날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28일 날 잡아주셔서 굉장히 늘 존경합니다 교수님. 결론. 그렇죠. 긴 이야기 결론. 사전에 이 교감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어디로도 나오는 네네. 그럼 오역 그시게. 책 이야기로 들어가. 그럴까? 20분 정도 지난 것 같아. 자, 사실 뭐 여기 작가 글 쓰시는 저자분도 계시지만 작가는 뭐 양쪽 다 있네. 그러고 보니까 부담스러워. 이게 그 여러 가지 이 원인이나 계기로 이제 책을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명확했어요. 여기 이제 작가의 말에도 있듯이 제가 작년에 강의를 갔었을 때 광주 지역에 강의를 갔는데 뭐 교수님도 그렇고 이렇게 계시지만 지방에 내려갈 때 이렇게 날짜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광주에서 강연이 있고 그 다음날 화순에서 강연이 있어서 광주에서 이제 그 1박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화순으로 가서 이제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광주에서 화순까지는 한 3분의 1까지는 이제 광주 지하철역이 연결돼 있고요.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중간에 준안마을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버스 정류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쓰고 이제 그 버스를 어차피 갈아타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마을 주남마을 사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니까 한번 들려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긴가민가 했어요. 갈까 말까 그랬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길 도로 건너편에 그 위령비가 이렇게 서 있는 게 보였고 마을 입구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자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마을회관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길 같은 표지판들이 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길을 잃었다가 마을분한테 여쭤봐서 이제 그 위령비가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가 이제 그 광주랑 화순의 중간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5.18 민주항쟁 때 거기 공수부대가 주둔했어요. 그래서 그 주둔지에 위령비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제가 사실 작가라서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게 부풀리는 거는 저를 따라올 사람이 사실 몇 명 없거든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약간 진공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는 조용한 산길이긴 한데 사실 산길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소음이 되게 많아요. 뭐 벌레 우는 소리서부터 뭐 바람 소리도 들리고 이제 막 우리가 도시의 소음에 가려서 그렇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 그런 느낌 소리도 안 들리고 약간 시간과 공간이 모두 정지돼 버린 느낌. 그리고 이제 위령비를 봤는데 이제 위령비가 약간 언덕 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솥대 같은 게 이렇게 쭉 돼 있고 이제 문구는 굉장히 간결하게 적혀져 있긴 했는데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약간 좀 멍한 느낌? 네, 뭐 저는 약간 굉장히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방송국이나 가면 계속 체온을 재잖아요. 36도를 잘 안 넘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긴 별명이 냉혈한이거든요. 35.9도 이렇게 안 넘더라고요. 그래서 막 땀 이렇게 흘리고 가도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냉정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갔을 때는 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떨림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로서 글을 쓰는 건 저한테는 직업이거든요. 잡이라고 불러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좋아하긴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잘 안 두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사람들한테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나는 이거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자신이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그 넘어갈 수 있다. 단지 그런 일이 이제 나한테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일에 열심히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정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들려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동아랑 청소년 그러니까 제가 시 빼고는 다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연을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많이 가요. 왜냐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초등학교나 중학교 왜냐면 연령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선생님이 어려워하시는 작가분들이 저는 애들이랑 연령대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면 재밌게 노는데 최근에 하나 생각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아재스럽긴 하지만 이제 저도 40대 후반이니까 우리 때는 우리 때를 하면서 저를 봐주시는 그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신문에서 가로로 한글로 글씨가 된 거는 90년대 그 한겨레 신문이 처음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세로로 한문이었고 그 시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방송국은 손에 꼽을 정도로 MBC, KBS 밖에 없었죠. EBS 있었나? 저기 TBC. 에? 아, 그럼 80년대 통폐합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아 80년대, 네, 80년대는 그게 세 개죠. 네, 그다음 SBS가 이제 서울에서 송출할 때, 그다음에 신문은 진짜 조중동에다가 한겨레 뭐 몇 개 없었을 때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거나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사람의 어떤 이렇게 사회생활 지위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달라졌어요. 이게 행간을 읽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가로로 한문으로 쓰여지고 이런 거니까 같은 사람이 읽어도 이 사람이 연령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식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독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도 몇 개 없었기 때문에 유명한 얘기 있어요. 농담반 진담반으로 조선일보 같은 데서 노명호 바보 일단 3번만 기사가 나면은 그냥 사람들이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을 때는 당연히 나이가 많은 게 정보를 많이 받아들인 지식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좀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제가 초등학교 가면 질문을 많이 받는 게 3가지거든요. 얼마 벌어요? 집 몇 평이에요? 차는 뭐 타고 다니세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꿈꾸는 직업이 첫 번째가 건물주, 간물주라고 부르죠. 네, 두 번째가 유튜버.
왜 유튜버냐면은 유튜버가 돼야지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가 공무원인데 그 가면 나도 유튜브인데. 이게 요즘 용어대로 하면 너튜브예요. 유튜브가 너니까 여기 이렇게 가면 저는 항상 사인을 해주거든요. 아이들한테 사인을 해주면 100명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5명 이상은 이제 자기 이름 말고 자기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적어달라 그래. 자기가 이제 유튜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유튜브를 하는 친구도 초등학생인데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는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극적으로 만들어놔요. 왜냐면은 저도 유튜브를 웬만하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 5분 이상 안 보거든요. 5분이 뭐예요? 30초도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들은 굉장히 자극적으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공중파나 케이블처럼 이렇게 대다수가 아니라 딱 특정 타겟을 하기 때문에 타겟하고 심의 같은 걸 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고 자연 날 것 그대로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 너튜브 브이로그가 이제 백수의 삶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제 나이 때 되는 백수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하루 종일 찍는 거예요. 자기 모습 같은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자극적이라고 보거든요. 영상에서 편집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런 식으로 나이와 성별과 지식 수준으로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차이가 났다면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냥 유튜브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영상에 대한 이해도는 나이나 성별이나 지식 수준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많이 보는 쪽이 더 빨라져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빨리 많이 유튜브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겠어요? 아니면 거기 익숙한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동감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더 많이 알거나 빠삭하거나 알 수 있다는 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고 인터넷도 사랑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인터넷과 유튜브가 없었으면 글을 못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뭐 많이 없어요. 막 머리숱도 없고 막 지식도 많이 짧고 막 그런데 딱 하나 있는 게 마이크 공포증은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 이렇게 뭔가 들이대면은 얼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잘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또 놀러 온 거야. 그냥 뭐 예를 들어 공중파에 놀러 가서 저는 그냥 한 번 출연하고 마는 거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또 불러주진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필요할 때 데려다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그때는 그냥 가서 내가 출연하기로 한 이상 민폐를 안 끼치는 수준에서 재밌게 놀다 오면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했을 때 뭐 유튜브나 다른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제 삶을 망가뜨리거나 제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부서뜨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제 그 출연을 해서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까 교수님한테 살짝 얘기했지만 그 또라이들을 세상 밖으로 다 끌어낸 거예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래도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 표현, 아까 썼던 표현은 안 쓸게요. 유튜브 비평. 네, 그러니까는 아주 바보 같은 이제 짓을 하면 옛날에는 그냥 집에서 자기 혼자 했어요. 바보 손가락질 받으니까. 근데 유튜브의 세계로 인터넷의 세계로 넘어오니까 나보다 더한 놈들이 많은 거예요. 네, 나는 땅에서 흙파먹고 있으면 저긴 벌레 먹고 있는 뭐 이런 거 찍어서 보여주는 미친놈들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 이게 뭐 자칫하면 꼰대 얘기로 넘어갈까봐 얘기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가치관 정립 안 된 상태에서 특정 이념이 확 주입이 돼버리면 정말로 이게 그냥 위험해지는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챕터 제목이 7시잖아요. 7시가 뭐냐면 시계의 방향이 7시가 이제 우리나라 땅으로 치면 전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7시라고 부르는 거야. 자기네끼리 그냥 은어로 사용을 해서 첫 챕터를 이걸로 하니까 출판사에서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각주로 쓰지 않았냐고.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건 당신이 열심히 공부를 한 거고. 애들이 많이 써요. 뭐 전라디언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딱 자기네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광주 5.18 항쟁이라든지 4.19라든지 87년의 민주항쟁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미 다 끝난,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다 끝난 얘기들을 끄집어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먹힐 만한 이슈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사회적으로 그냥 뭐라고 하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거예요. 물론 전 논쟁이라는 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사회가 좀 건강해지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앞서 드린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이미 다 그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슈가 다 끝난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말도 안 되는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꼽아놨거든요. 여기 주인공이 이제 유튜브로 그걸 다 보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사실 다 논파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시민들이라면서 어떻게 장갑차 몰고 그 카빈 소총 가지고 총 쏘냐? 이거는 북한에서 내가 특수부대나 폭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1980년대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제가 농담반 진담반 인터넷 방송 PD 만날 때마다 이 프로그램 하면 대박 난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명동이나 홍대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리 한복판에 전차나 장갑차 딱 세워놓고 이거 운전하실 수 있는 분 그럼 10분 안에 지나가는 사람 그거 타서 시동 걸어요. 그리고 이거 타고 훈련장까지 가게 하는 프로그램 하면은 진짜 대박 날 거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죠. 그러면 전차를 어떻게 구하냐고. 그건 뭐 방송국 몫이지 뭐. 제가 그걸 왜 거기까지 내가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예비군 훈련 받기 때문에 저한테 제가 현역 때 쓰던 총이 들어오면 잠깐 버벅거리지만 삽탄하고 바로 총 재면 잠기고 총 쏠 수 있어요. 수류탄도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장갑차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도 다 예비군 훈련 받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총기류들이 전부 군부대에 보관돼 있었지만 1980년대 같은 경우는 파출소나 경찰서에 보관이 돼 있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쉬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과 탄약이랑 그 다음에 옆에 아시아 자동차에서 가져온 장갑차들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 그냥 자기 지금 기준으로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뭐 시민군이라고 하면서 이거 거의 폭도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감상비평을 하는 식으로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 예전에 했던 대로 공개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열려서 그냥 되면 한쪽 주장이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그냥 없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해버리면 저쪽 인터넷에서 또 얘기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정리하면 또 여기서 튀어나오고 계속 자기 복제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제가 쇼크를 또 많이 받는 게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지금까지 쇼크를 받았던 게 두 번이었어요. 하나는 초등학교 한 6학년이 5학년인가 얘기하는데 야 내가 네가 잘 되라고 너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 보고 너무 웃겼는데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서 그냥 지나고 또 하나가 고등학생 고2 정도 된 애가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문제가 심하다고 이렇게 남자들한테 그래서 진짜 이게 꼰대 같을 거라서 얘기를 잘 못했지만 아니 여자를 만나보고 아니 물론 뭐 10대 중반에도 당연히 데이트나 여자친구가 있겠지만 그게 이제 결혼을 전제로 하거나 사회생활을 같이 하면서 여성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1993년에 군대에 입대하거든요. 93년 11월에 입대하면서 그 전에 남자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 가기 전에는 사실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가져서 그때 어디서 일했냐면 그 만리동 고개에 있는 사진 공장이 있어요.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로 다 되지만 그때는 이렇게 턱턱 해서 이렇게 사진관, 무슨 사장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필름 맡기면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에 이렇게 필름 잘린 거랑 사진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거기가 이제 그 공장이 이제 만리동에 있었어요. 언덕 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려고 사표를 냈는데 제가 군대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군대 갔다 오는데 또 군대 간다 그러면 되게 불쌍해요. 그래서 막 기운 내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군대 가면 전라도 사람 조심하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여튼 조심하라고. 잘해준다고 너무 믿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는 전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군대를 가서 좀 긴장했죠. 전라도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지 그걸 지역별로 구분하는 건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면은 저를 괴롭힌 고참 말 안 듣는 후임이 있었지만 그건 그냥 말 안 듣고 이제 괴롭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어떤 지역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제가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 저를 더 괴롭혔거든요. 말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대하고 사회생활 해보면서 제가 느낀 건 나쁜 놈은 그냥 나쁜 놈이고 이상한 놈은 이상한 놈이지 이거 앞에 어느 출신이냐가 들어간다는 건 되게 어색한 거였어요. 그리고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겪어봤다. 근데 지금 전라도라고 타이틀이 붙을 만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 넘어요. 저도 만만치 않게 사회생활을 했지만 사회생활 했던 사람 중에 제가 전라도 출신의 사람들 몇 명이나 그 3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만나봤겠어요. 정말 0.0001%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역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는 누가 그런 얘기하면 전 속으로 그러고 바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얘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게 90년대 아마 YS 정권 때, 김영삼 정권 때였는데 그때 신문에 기사가 재미난 게 하나 실렸어요. 뭐냐면 악당이 나왔는데 그 이제 드라마의 악당이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된 거예요. 방송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온 악당들은 다 전라도 사투리를 썼거든요. 물론 이게 전라도 출신의 조폭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활동하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경상도라고 조폭이 없었을까요? 부산 쪽엔 오히려 조폭이 더 컸어요. 근데 전라도는 그 지역에서 이제 클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목숨 걸고 서울로 올라온 거고요. 부산은 그 자체로서 먹거리가 충분하니까 굳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던 것 뿐이었었거든요. 당연히 부산에도 조폭이 있고 저기 다른 경상도 지역에도 조폭이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제주도에도 조폭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걸 다 빼버리고 그냥 미스미디어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조폭이면은 행님 이러고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반대로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그게 신문에 날 정도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지금으로부터 30년 정도밖에 안 지났었어요. 90년대 그게 YS 김영삼 대통령 정권 90년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30년도 안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지금 살고 있고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사회가 고도화되고 이럴수록 그 지역 차별이라든 이런 감정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고립되거나 이런 게 없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반대로 점점 더 이게 일종의 밈이라고 부르거든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고 이게 진짜로 믿어버리는 사람이 나오면서 문제가 돼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더 큰 문제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이들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자기 유튜브에서 봤다. 내가 유튜브에서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이 유튜버가 광주는 폭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폭동이 맞다 라는 식의 사고 구조를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책을 쓰게 된 사실 저는 제 정치적 성향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이거를 막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막 쓰는 거 일종의 반칙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싶으면 제 SNS나 아니면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 제가 이렇게 그 책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그 색깔을 묻어내는 건 맞는 일일까? 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써봤어요. 왜냐면 이 책은 이제 어차피 청소년 소설이라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이 읽을 얘기인데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게 하나의 표본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군생활 했다고 했잖아요. 제대할 때쯤에 제가 강원도 고성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 제가 있던 군부대에 굉장히 흥미로운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뭐냐면 원래 군대에서 훈련하면 죄송합니다. 다 가짜로 해요. 그냥 좀 가볍게 들고 다니고 방독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깔깔이 놓고 이렇게 다니는데 대대장이 미쳤는지 실탄을 나눠준 거예요. 원래 전쟁 나서 이렇게 실전 상황인 것처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막 실탄을 100몇십 발씩 가지고 나가는데 위험하니까 보통은 그냥 카드 같은 거 주고 그걸 대체하거든요. 실탄 진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우리끼리 소문하다가 결론이 뭐가 났냐면 되게 웃기게도 대대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왜냐 그때가 YS 김영삼 정권 때라서 막 하나의 척결하고 이럴 때라서 근데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강원도 고성이 저 끝에서 대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막 지금 통제가 돼 있을 상황이라 정말로 그렇게 살짝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대원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대대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생각 어처구니 없는데 진짜 진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일단 탄은 받고 쿠데타 같은 거 하면 뭐 이렇게 딱 나눠주고 누가 올라가서
썩어 빠진 정권을 엎어버리지 이럴 때 쏴버리자 그냥 그놈이 주모자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소대장이 지나가다 그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해서 그때 대대장이 이러고 있는데 혹시 쿠데타 이렇게 해서 막 얘기했더니 막 한참 웃는 거야 소대장. 네, 그게 아니라 진급하실 때가 돼서 성과를 잘 내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했어요. 소대장님은 쿠데타 이렇게 만약에 진짜 쿠데타라고 대대장이 선언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야 내가 더 가까이 있지 않겠냐? 야 우리 탄은 내가 먼저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정보가 제한된 시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을 통하면 유튜브의 세계는 정말 광활해요. 네. 그 유튜브 자주 보세요? 네. 아 그러면은 뭐 요즘 좋아하세요? 자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독할 중인 거? 저는 집에서 요리하는 영상을 주로 봐서 정보 제공 유튜브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는 성우 육묘장이라고 농사진 그 토끼 기르는 아저씨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경도 없고 해설도 없고 그냥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오늘은 토끼가 동굴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새끼를 많이 낳네요. 뭐 이러고 하는 그 정도랑 몇 개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 번은 총 관련해서 그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소설을 쓰는데 총소리가 그 제가 이렇게 총을 쏠 때 제가 들리는 소리랑 옆에 있을 때 들리는 소리랑 총알이 머리 위로 지나갈 때 소리랑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이제 총을 쏴본 지가 20년이 넘었으니까 유튜브를 찾는데 막 총 이렇게 해서 찾으면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 넘어가잖아요. 저를 어디로 데려갔냐면 텍사스 멧돼지 사냥한 데로 데려간 거예요. 영어를 안전 영어를 해석을 해보니까 텍사스에는 200만 마리인가 500마리인가의 멧돼지들이 있고요. 이 멧돼지 한번 싹 지나가면 밭이고 뭐고 다 작살이 나고 이제 텍사스는 주로 소를 키우는데 소 먹이를 그렇게 뺏어 먹는데요.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쫓아내야 되는데 소가 이제 기르는 소니까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돼지 옆에서 막 와구와구 처먹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소음기 달린 군용소총 밤중에 이제 야투경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걸로 총을 쏘면은 멧돼지들이 수십 마리씩 한 번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양상을 보니까 옛날에는 딱 보면 몇 마리만 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다 흩어지니까 요즘은 여러 명이 조를 짜서 멧돼지 한 무리를 완전히 전멸시켜요. 그 막 새끼들도. 예, 그리고 헬기 타고 막 수백 마리씩 쏴 죽이는 거예요. 그냥 스포츠 하듯이.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막 광활한 막 이런 세계. 그리고 이제 총으로 쏘는 거 말고 활로 잡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본 거는 창을 던져서 잡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까지 저는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저를 거기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정도면 사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처럼 유튜브로 이제 유튜브를 끼고 사는 친구들은 더 할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유튜브를 찾기 시작하면은 계속 알고리즘이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고 해서 더 세고 자극적이고 더 세고 더 이제 유튜버들도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후원을 받아야 되니까 온전한 얘기로는 안 되니까 더 자극적인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왔는데 몰래 올라가서 아무도 종적을 감춰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 탈북자 누가 얘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들을 반복되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북한 얘기해서 뭐 탈북자들이 증언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번에 김정은 사망소동에서 삽질한 두 의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태용호는 영국에서 십몇 년 동안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사정이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앞에 또 비례의원 된 아저씨는 사실 김정일 때 탈북했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라인이 남아있겠어요 거기에. 거기 얘기한 뭐 북한 출신이니까 북한에서 잘 알겠지 이런 얘기는 사실은 너무 쉽게 보는 얘기고 누군가 하나 이걸 정신 차려!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유튜브의 세계는 그딴 건 없거든요. 그냥 자극적으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복판에 사실 광주 5.18 민주항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왜 반복적으로 모욕 따윈의 고통을 유발하고 심리적인 이제 그 모욕감을 주고 이런지 아세요? 이렇게 계속 망언들도 하고 저는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코난이라고 하면 다 명탐정 코난만 떠올리시잖아요. 애니메이션 일본 TV를 다 안 보시는 명탐정 코난 하면 명탐정 코난? 아는데 네, 그 아는 척 안 좋아하지 하는 않았어. 거.
제가 얘기하는 코난은 그 코난이 아니라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나왔던 그 헐리우드 영화 있어요. 그 코난 더 바바리안. 네, 우통 이렇게 막 가스 또 무슨 전 처음에 그걸 보고 무슨 사람 살 색깔의 갑옷을 또 하나 입은 줄 알았어요. 네, 그 갑옷을 입고 막 근데 이게 원래 그 서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 검마 소설이라고 부르는 검과 마법의 소설이라고 부르는 그 소설의 원작을 가지고 온 건데 거기 원작에 영화에서는 안 나옵니다만 원작에 이 얘기가 있어요. 문명인들이 타인을 쉽게 모욕하는 건 내 머리에 도끼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 보시면 미드 보면은 이렇게 똑똑 두드려서 문 열어주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잘못 얘기했다 총 맞을 수 있거든.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곳이 어디냐면 사격장이래요. 거기 사격장에 청소한 아저씨도 옆에 총을 끼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뭐 인종이고 뭐고 없이 뭐 이러고 굉장히 친절하대요. 왜냐면 조심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막말을 해도 괜찮잖아요. 뭐 처벌받은 사람도 없고 전두환서부터 시작해서 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서부터 그냥 내가 뭔가 얘기해도 내가 얻은 거에 비해서 잃은 게 별로 없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막말을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광주 5.18 민주화 항쟁은 사실 전라도라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지역에 마음 놓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잡았어요? 이게 만약에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나 하다못해 대전같이 인구가 많거나 헤게모니를 잡았던 지역에서 이렇게 됐으면 이런 식으로 모욕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낙후되고 인구도 적은 전라도의 광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맘 놓고 혐오 발언을 쏟아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나 노태우 정권 말할 나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혐오를 하는 게 나의 정권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타인에 대해서 모욕하고 자극을 주고 이러는 게 자기 지지 기반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 지지율 27% 떨어지니까 저는 할 줄 알았어요. 다시 우리나라에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사업가 중에 우리나라에 그냥 금지 물품을 수출한 데가 있다라고 해서 일본이 체포해버렸어요. 딱 이 시점에. 그 예전에 앞에도 보면 알겠지만 무슨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업계용어로 아마 이슈 파이팅이라고 부를 것 같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 지지 기반을 다시 끌어올려서 그 전에도 아베는 계속 그렇게 해서 30% 떨어지면 다시 그런 거 몇 번 하면 이제 40, 50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어떻게 보면 전라도라는 약자를 통해서 그리고 광주라는 매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마음껏 모욕할 수 있는 투기장에 던져버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어낸 거죠. 이걸 얘기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역감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감정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양한 대답들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야매인데 이게 전문가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난 전문가가 자, 지역감정 언제부터 생겼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기는 옛날에 말을 했을 때는 고려 때부터라고 얘기하는데 혼유식소 때부터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근거 없는 얘기. 이거 봐요. 다들 훈요식조라니.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으세요? 그냥 아니 이건 사실 정답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던지시면 되고 저를 웃기셔도 됩니다. 저희 엄마가 60년생이시거든요. 네네. 근데 엄마 말씀으로는 저희 집은 부모님 다 이제 부산 출신이신데 엄마가 중학생 때부터 전라도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70년대 정도? 네. 네네. 언제부터 있을 것 같으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네네. 있었던 그 과거 네네. 최근 뭐 몇십 년 전이 아니라 더 오래전이요? 네.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네. 언제부터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 박정희 음. 정권인가 삼국시대. 삼국시대. 네. 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 알려주는 남자. 네, 제가 정씨라서. 네. 삼국시대는 사실 전라도 경상도는 그때 백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백제가 70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500년 동안은 서울에 있었고요. 수도가 200년 동안은 충청도에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영화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경상도, 충청, 전라도 이렇게 했는데 전라도 지역은 백제의 후기에 들어와서도 가장 나중에 세력권에 편입됐기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고 굳이 나누자면 경상도, 충청도로 나누는 게 맞다라고 아니면 전라도나 경상도나 서울로 나누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실 삼국시대 지역 감정은 안 어울리는 게 서로 나라가 달랐잖아요. 그럼 지역 감정이 아니라 국가 감정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그런 느끼는 감정처럼. 고려시대 때는 이제 훈요십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인가가 그 차령삼 지금의 금강 이남의 사람들은 배제해라. 예, 그 관직에 들이지 말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태조 왕건이 얘기했던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훈요십조가 태조 왕건이 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중간에 그 거란의 침입을 한번 싹 다 타버린 다음에 정리하는 와중에 내가 들었는데 태조께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때 나온 게 훈요십조예요. 물론 진짜로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뉘앙스 잘 보시면 금강 이남의 사람들이니까 금강은 사실 충청도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뉘앙스가 뭐냐면 저는 그거를 차별보다는 배제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지역 감정이란 얘기는 역설적으로 국가관이 확실하게 잡힌 상태에서 지역 감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뉘앙스 자체는 야 쟤들은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이제 끼우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라서 제가 태조 왕건이 아니라 태조 왕건이 태조 왕건 같이 그런 참을성의 화신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를 후계자한테 남겨놨을 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태조 왕건 시절에는 전라도 지역에 지금 전라도 지역의 사람들 출신의 왕후도 맞아들이고 세력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차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럼 네 후백대 지역인데 견훤한 예. 고생을 많이 해서 네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사실은 나주 지역은 왕건의 굉장히 중요한 세력 기반이었고 후백제를 사실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후백제에 있던 호족들이 내응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놓고 차별을 못했어요.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고려시대 지역 감정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조선시대 때는 그럼 사람들이 이게 조선시대 때는 물론 지역은 차별받았습니다. 전라도도 차별받았고 경상도도 차별받았고 충청도도 차별받았고 서울 외에는 다 차별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경상도는 그 조선 후기에 우리가 노론소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론의 근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인자의 난 때 대구 감영에 비가 하나 세워져요. 비석이 영남을 평정했다. 이거 굉장히 이제 그 경상도 지역 유림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일이고요. 우리 경상도의 대표적인 양반의 도시 하면은 안동을 떠올리잖아요. 왜 안동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냐면 이인자의 난 때 경상도의 거의 모든 지역들이 다 가담을 하는데 안동만 가담을 안 했어요. 안동에서도 물론 이인자의 동생인가 누군가 찾아와서 이제 그 선동을 했는데 돌을 던지고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동만 예외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일제강점기에 들어와서는 뭐 조선인 전체가 이제 뭐 차별을 받았으니까 논외고 얘기하신 대로 학자들이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가 이제 민정이양을 한다는 핑계를 대고 62년인가 63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을 때 그 윤보선이 맞은편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뭘 꺼냈냐면 색깔론을 꺼내요. 박정희가 남로당 가담자였고 사형판결까지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은 총살을 당했고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내요. 박정희는 빨갱이다. 알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효과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한국전쟁이랑 해방 전국에 이걸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반감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물론 제일 마지막에 했다는 게 상징적이지만 전라도 쪽에서 몰표가 나오면서 사실 그때 차이가 15만 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굉장히 선거가 치열해서.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의 초기 때는 어떻게 보면 지역 감정이라는 거는 약간 옅거나 눈에 띄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유지되면서 이제 그 경상도 지역이 집중적으로 발전이 되고 상대적으로 경상도는 전라도 낙후가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전라도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올라오거나 대처로 나가야 됐기 때문에 계속 낙후된 채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60, 70년대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지식인이라든 몇 명 어용 지식인들이 이제 그 경상도 지역의 몰표를 위해서 이렇게 그 조장을 하는 이제 논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논설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는 이게 폭발했던 거는 87년이라고 봐요. 물론 60, 70년대 그게 기저에 깔려있던 게 폭발하긴 했지만 87년에 이제 그때는 정말로 지역별로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고착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부산이 대표적인 이제 여당 지금 2번이 된 거죠. 미래통합당인가요? 제가 당을 하도 이름 많이 바꿔서 미래통합당의 대표적인 텃밭이라고 보잖아요. 3당 합당 이전에는 대표적인 야권 도시였어요. 대표적인 야권 도시였는데 3당 합당을 통해서 하니까 3당 합당이 93년도였으니까 사실 부산이란 도시가 특정 지역에 이렇게 싹 넘어갔던 거는 지금 그러니까 30년도 안 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사실은 사회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퇴보를 해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를 자극적으로 만들어버린 바람에 저는 굉장히 솔직히 우려스럽습니다. 아이들한테 이게 약간 코로나 바이러스 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본인들이 약간 장난 삼아서 써버린 친구도 있고 인터넷에 보면 밈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사실 이게 그냥 고착화돼서 굳어버리면 또 다른 지역 감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그냥 얘기해버리는 게 앞으로 지역 감정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서울 빼고 이제 다 차별받거든요. 네. 서울 빼고는 다 이제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 부산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다른 지역이 평준화 돼버린 거예요. 서울만 고도화 돼버리고. 그럼 이제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지내고 서울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을 굉장히 깔보는 게 이게 또 하나의 신분제라든지 차별로 붙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발판이 돼버리는 게 사실은 지역 감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좀 굉장히 우려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에 대해서 쓰게 됐고요.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 가서 대한민국은 시위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3.1 만세운동 때 대한민국 정부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진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위로 탄생한 나라. 그러니까 시위를 통해서 이제 막 그 중요한 전국에서 그 국민들의 뜻을 관철시키잖아요. 자, 몇 년 전에 촛불 시위로 대통령이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냥 좀 시끄럽고 번거롭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최고 권력은 자기 자식한테도 안 물려줘야 돼. 안 물려주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체가 됐잖아요, 이게. 교체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큰 혼란이나 희생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하면서 대통령을 자기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거는 비슷한 사례가 서구에서 찾아보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영국의 명예혁명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왜 명예혁명이냐면 그냥 왕을 별 희생 없이 쫓아냈거든요. 그 전에 뭐 프랑스 혁명이나 다른 혁명이나 이런 거는 권력자를 쫓아내기 위해선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됐는데 영국의 명예혁명은 그냥 배 타고 오니까 도망가 버려서 끝났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명예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게 명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87년서부터 우리들이 이거는 아닌데? 이거 너무하잖아 라는 딱 시점에 딱 오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고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문제가 되는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교체시켜 버렸어요. 이거 저는 시작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저 중요한 정점이 1980년에 광주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광주에서만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빨갱이들이네 라고 얘기하는데 1980년 5월 달에는 전국에서 다 시위가 벌어졌어요. 서울역 회군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서울역 회군에서도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집결해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거를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신군부가 고민에 빠질 정도로였고 부산이나 다른 지역은 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근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로 투입하면서 다른 지역은 다 진압이 된 거고요. 광주만 진압을 하지 못해서 그쪽 기준으로 진압하지 못해서 항쟁으로 번져간 겁니다. 광주만 그렇게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일어났는데 광주만 남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87년도 6.29 선언이라는 게 일어나기 전에 당연히 전두환은 그딴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정작전을 해서 계속 훈련시켜서 진짜로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탱크 기갑 부대가 이렇게 시동 걸어놓고 명령만 떨어지면 서울로 진입할 준비를 하고 이미 다 끝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익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전두환이 포기한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노태우는 나 때문에 그랬다. 김영삼은 나 때문에 그랬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미국이 반대했습니다. 사실 80년에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미국이 그때 넘어가 줬기 때문이었어요. 미국이 그냥 이번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을 명백하게 보냈어요. 원래는 특사를 보내려고 했는데 특사를 보내면 문제가 더 꼬일 것 같으니까 친서 전달로 딱 마무리가 되는 수준이었지만 어쨌든 압력을 받았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 군부에서 안 따라줬습니다. 군부에서 특전사령관 몇몇 측근들이 군대로 동원하면 우리는 명령에 안 따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특히 특전사에서 특전사령관이 딱 이제 따라가지 않은 게 되게 컸죠. 근데 특전사령관이나 군부대 출신 장군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 이제 대통령 임기 끝나거든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총을 쏴버렸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냉철하게 계산을 한 거죠. 그런 상황 기반이 바로 80년에 있었어요. 80년 광주에 다른 지역처럼 평정을 다 할 수 있었다면 사상자 없이 평정을 할 수 있었다면은 아마 그렇게까지 거절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하게 되면 80년에 광주 같은 유혈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잘못해서 미국이 개입해서 이렇게 막 대통령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이러면 남은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총살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국 충정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87년에 유혈 사태 없이 6.29 선언으로 잘 끝났던 건 시민들의 시위나 이런 응집된 힘도 있지만 그런 외적인 요인들이 있었고 그 시작점은 1980년 광주 민주항쟁 같은 게 또 87년에 터지면 굉장히 우리 안위가 위험해질 수 있다 라는 식의 얘기들. 그리고 광주 민주항쟁의 그런 진실을 밝히는 문제는 1980년대 전두환 그다음 노태우 정권 내내 정권에 엄청난 부담이 됐거든요. 정권 정통성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 시기는 사실 체육관에 대통령 뽑고 자국민한테 총불을 댔던 건 북한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 있죠. 그 전두환 부인 이순재 여사가 노태우 부인한테 네 남편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는 그냥 비사입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그랬더니 그 부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체육관에서 뽑힌 대통령 따위가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여러 버전으로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시작점이 저는 1980년 광주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역사 전문가 있어 자꾸 야매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네. 이게 옷을 약간 야매처럼 입고 왔는데 전문가예요. 네. 지금 실록 번역하고 계시는데.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E.H. 카입니다. 왜냐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굉장히 골 때리는 책 제목을 적어놨어요. 제목은 들어보셨죠? 근데 책은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가라고 해서 이렇게 가면 항상 질문, 역사란 무엇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얘기는 그 안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DNA 조사로 2005년도에나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원죄 저수지라는 총격 사건 뭐냐면 그 광주 민주항쟁에서 사상당한 이제 그 국군의 상당수는 자기끼리 오인 교전이 벌어졌어요. 명령 계통이 완전히 달라서 특히 이제 그 화순의 주남마을에 주둔 공수부대가 이동하다가 공격을 받아서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약간 격분한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지나가는 근처 마을 사람들한테 아무나 총을 쏴버린 거. 이거는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그럼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원죄 저수 총격 사건인 게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사건이 모태부가 된 겁니다. 아이들이 몇 감고 있다가 국군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손 흔들다가 총 맞은 거예요. 나중에 하는 얘기가 확인이 안 돼서 일단 총을 쐈다라고 얘기했는데 광주가 무슨 적전 지역입니까? 그리고 10살짜리 아이였어요. 저나 이렇게 노 교수님처럼 이렇게 건장한 어른이 아니라 10살짜리면 누가 봐도 꼬맹이였어요.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었다는 거는 금방 알 수 있었죠. 근데 이걸 보고 그냥 총을 쐈다는 얘기는 그냥 걸리면 그냥 쏴버렸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병사들도 부사관들도 문제예요. 병사나 부사관도 문제예요. 이걸 통제 못한 장교들은 정말로 엄중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교가 하는 일이 사실 이런 거거든요. 흥분한 병사들을 다독거리고 진정시키는 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추긴 거예요. 이게 최근에 그 미국의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게 미국의 특수부대가 그 유명한 실 아십니까? 그 실 부대가 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굉장히 잔혹한 짓을 저질러요. 이게 뭐 시체로 훼손한다든지 진짜로 목을 따와버린다든지 막 귀를 잘라와서 전과 확인해야 된다고 귀를 잘라오고 손가락 잘라오고 목 잘라오고 이게 왜 그랬냐면 장교들이 통제를 못하고 오히려 부추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제로다크 서티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시신을 그냥 바다에 수장했던 이유도 머리에다 얼굴 알아볼 수 있게 훼손하지 말라고 했는데 머리에다 총을 쏴버려갖고 쪼개버려서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군대라는 저도 군인이었습니다만 흥분하거나 어떤 감정 형태로 해서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는 사람한테 무기를 쥐어주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이걸 통제하라고 사실은 지휘관들이 있는 거였거든요. 1980년 광주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도저히 잘 모르겠어요.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 때는 허수아비였고 뭐 보안사령관서부터 그냥 속된 말로 조져버리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 헬기 사격 얘기가 나왔잖아요. 헬기 사격 나오고 공격용 헬기가 위협 사격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뭐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화염 방사기도 사용됐다는 얘기도 있고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특정 지역에서 무장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 자국민을 진압하는 정도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타국에서 특정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이에요. 이 정도 수준의 무기와 훈련 이제 그 장비를 도입했다는 얘기는.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 군인이었고 군대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만 1980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 군인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물론 당사자들은 네가 거길 겪어봤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얘기를 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안타깝게도 그런 거를 봐주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너무 막심해졌어요. 그런 문제들이 희생자들이 최근까지 그 지난번 몇 년 전 작년이었나요?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죠. 아무렇지도 않게 막말을 하고 그것도 안 받은 거예요. 그냥 뭐 당원권 몇 달 정지 뭐 이런 걸로 그냥 끝이었잖아요. 선거 때 되니까 헛소리 하니까 이제 그때는 다급해지니까 이제 막 제명시키고 날려버리고 이랬잖아요. 그 얘기는 선거만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사실 해야 될 얘기 있고 안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못생겼다는 얘기하면 저는 이해하는데 머리 크다는 얘기하면 조금 빠직해요. 그리고 사실 무슨 광주 민주항쟁이 무슨 뭐 성역이냐 뭐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똘레랑스의 화신이라고 하는 유럽에서도 학자가 공개석상에서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를 찬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커리어는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감옥에도 가야 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건 합의가 되고 있고 어떤 얘기도 해야 된다라는 걸 전제로 하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발언은 저는 법적인 처벌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난이 왜 문명인들이 남을 모욕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냐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런 발언들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저도 뭐 100% 찬성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거기까지라도 생각을 해야 될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까지 가기 전에 이제 스톱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저수지 아이들을 좀 쓰게 된 거였고요. 여기 사건들은 사실 주남마을 미니버스 총격 사건이랑 원제 저수지 사건 섞어놓은 거예요. 이게 작가는 항상 이제 제가 그대로 쓸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 사실 관련 기록들의 속기록은 다 봤거든요. 근데 그대로 쓰게 되면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번 바꿔보고 싶어서 이제 그 두 개의 사건들을 좀 섞어봤는데 마을 자체는 주남마을이 모델로 됐습니다. 뭐 마을 입구 들어가서 마을회관 입구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안쪽에 공수부대 주둔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전부 준안마을에서 가져온 거고, 여기 이제 뭐 중간에 했던 여자 주인공이 이제 그 선욱이한테 했던 얘기들은 모두 다 이제 그 관련 자료들을 다 읽어보고 했던 얘기라서 이 부분은 팩트로 좀 봐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들을 해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 저수지의 아이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해서 뭐 물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한정적이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지거나 다른 쪽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전에 한번 제동을 걸어줬다면 사실은 뭐 그게 이제 작가가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그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그 전까지 이걸 단순히 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외에 이상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겪은 책이라 제가 이제 이게 82번째 책인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물론 앞에 책도 다 의미가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저한테는 이제 제 작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시 50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1시간 한 20분을 떠든 거네요. 이게 좀 많이 털다 보면 시간을 거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9시 반 정도까지 하는 거고요. 뭐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네, 일단 작가님한테 박수 한번 치고